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11월 27일까지 미국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을 수용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라고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개전 이후 최대 갈림길에 선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전에도 영상 올려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요.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28개항 평화계획 초안을 우크라이나에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연내 종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번 평화계획안은요,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등이 담겼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지 안 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28개 항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좀 보도록 하죠. 중요한 것만 좀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28개 항 평화 계획에는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 전체와 남부 일부 지역 영토를 러시아에 할양해야 하고요. 현재 우크라이나군 규모가 88만 명 규모인데 이를 60만 명으로 축소하고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차단도 있고요. 이 밖에도 러시아에 가해진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2014년에 러시아가 G8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때 크림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G8 복귀 논의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어의 공용어 지정이나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지부에 공식 지위를 부여하는 등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찌감치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오히려 더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자신들이 설정한 11월 27일까지 우크라이나가 평화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군사정보 공유 및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 평화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명시해두면 우크라이나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받은 평화안에는 러시아가 다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엑시오스가 별도로 입수한 평화안 초안에는 나토 제5조의 원칙을 모델로 삼아 이 분쟁의 상황과 미국 및 유럽 동맹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조정된 안보 보장을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공격받으면 나토가 개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죠. 이렇게 나토의 집단방위와 비슷한 형태로 안전보장을 약속한다는 약속이 담기면 우크라이나는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엑시오스는 보도했는데요. 더 자세한 건 11월 27일이 와야지 알 수 있겠지만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받은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이 상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강하게 압박을 가하자 유럽 주요국들은 즉각 반발하며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28개항 평화계획안은 유럽 각국에서 거센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독일 정부는 11월 2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 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현재 전선에서의 교착 상태가 협상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시한 영토 조정 중심의 평화안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라 미국 계획안에 대한 유럽의 불쾌감이 그대로 드러난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 폴리티코 보도에서 드러난 유럽 내부의 반응은 더욱 거칠었습니다. 한 EU 회원국 고위 당국자는 회의 자리에서 위트코프 미국 특사에게 격한 욕설을 퍼부었고, 한 고위 EU 정치인은 위트코프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방안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유럽은 이번 사안을 미국과의 신뢰 훼손으로까지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유럽은 자신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약 206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지금도 지원을 못 주고 있는데요. 먼저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면요, EU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깁니다. EU와 마찰이 생기는 나라들이 EU에 투자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돈도 저렇게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또한 자산 대부분이 벨기에의 유로클리어라는 결제기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러시아의 보복 위험이 벨기에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EU는 지금 러시아 동결 자산을 함부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유럽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월 21일 성명을 통해 국가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을 배신하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선택지마다 커다란 대가가 따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영토를 내놓는 조항 28개를 받아들이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거부하면 혹독한 겨울과 지연 축소를 견뎌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까지 겹치며 정치적 고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 상황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이 연루된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급락했고, 의회 내부에서는 지도력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민심은 지쳐가고 여론조사에서도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뚜렷하게 늘어나며 젤렌스키는 전시 지도자로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조차 내부 균열 조짐을 경고하고 있어 향후 협상 국면에서 젤렌스키의 발언권이 약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는 더욱 노골적인 강공 행보를 보입니다. 최근 전선에서의 유리한 흐름을 바탕으로 협상 국면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포크로스크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러시아가 전술적 우위뿐 아니라 심리전에서
나라로서도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이 투입하고 있는 소규모 침투조 전술은 우크라이나군의 피로도를 극대화하고 대응 시간을 늦추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러시아는 인명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반복적으로 파편화된 병력을 들이밀고 있고 넓게 펼쳐진 전선을 동일한 강도로 유지하기 어려운 우크라이나군의 특성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전선을 뒤흔드는 효과를 내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러시아는 협상에 응해도 더 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며 푸틴이 직접 지휘소를 방문해 군 수뇌부에게 작전 지속을 독려한 것도 내부 결속을 강화해 장기전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매체들도 이번 방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여론을 결집하고 있어 향후 더 강한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평화안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돈 베이커는 이번 제안이 1938년 미넨을 떠올리게 한다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평화안이 제2의 미넨 협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당시 유럽 열강들은 히틀러의 팽창을 제어하겠다는 명목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 지역을 독일에 넘겨주는 유화책을 선택했습니다. 히틀러는 그 대가로 더 이상의 영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고 유럽 질서는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재앙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베이컨 의원은 러시아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더 대담하게 행동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스웨덴군의 최고 지휘관인 마이클 클라이손 참모총장도 비슷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확인하면 나토의 집단방위 체계를 시험하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발트 삼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역이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러시아가 그동안 보여온 행동 패턴을 고려하면 이번 평화안이 오히려 더 큰 충돌을 부르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비판들은 현재 합의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 안보 구조를 뿌리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전쟁이 장기화한 책임이 결코 서방이나 국제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랫동안 부정부패가 누적된 상태였고 전쟁 초기에 확보했던 국제적 동정과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군 고위층의 비리 의혹, 군수물자 착복 논란, 동원령 과정에서의 혼란 같은 불신을 키우는 사건들이 이어졌고 전선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작전들이 어이없게 무너진 사례도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젤렌스키의 독단적 결정이 전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참모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세를 강행하거나 전선 상황과 괴리된 정치적 판단이 내려지면서 병력 손실이 커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동원이 이어지며 국민 피로감이 극대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안을 찬성하는 진영은 계속될 대규모 지원 요청이 서방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시장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전쟁을 멈추고 국제사회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면전이 끝나더라도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제약하고 또 다른 침략을 막을 장기적 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과연 어떤 결말을 가지고 올까요? 먼 미래의 역사가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